흔히 꼼꼼하고 체계적이라고 알려진 독일인의 눈에 비친 특별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취재 일지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특별한 8일간의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새로운 시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녀의 눈으로 바라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국에서 국제 보도 전문 채널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비르나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며 유럽의 각종 사회 현상과 문화를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의 꿈을 품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유럽 난민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언론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후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는 학교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맡으며 언론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단순히 글쓰기를 넘어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학과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인턴십도 경험했는데 이때 현장의 치열한 취재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저널리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여러 매체의 제안을 받았지만 도이체벨레 방송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사회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제 관심사와 잘 맞았어요. 입사 후 첫 기사였던 독일 내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를 다룬 시리즈는 언론 재단상을 수상하며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한국인 룸메이트 은수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기숙사 룸메이트였지만 은수의 생활 방식을 보며 아시아인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던 우리 기숙사에서 은수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침구를 정리하며 공용 주방을 사용한 후 주위를 깨끗이 닦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은수의 모습은 독일인인 저보다도 더 체계적이었어요. 심지어 쓰레기 분리배출도 우리나라 독일의 기준보다 더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반면 중국 유학생들의 생활 습관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공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난 뒤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철이면 씻지 않은 듯한 냄새로 공용 공간이 불쾌했고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 주변은 늘 중국 라면, 봉지와 음료수 병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 학생들은 화장실 변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번 관리인의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들과 달리 은수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샤워도 하루 2번은 기본으로 하며 늘 청결했고 공용 공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기숙사 규칙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밤중까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학생들의 휴식을 방해할 때도 은수는 공부나 통화를 할 때면 항상 휴게실을 이용했어요. 은수와 친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독감으로 힘들어할 때였는데 당시 은수는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저를 간호해 주었고 수업 내용도 꼼꼼히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이런 은수의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 있는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층 중국 유학생이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2년간 함께 지내며 은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만 떠올렸던 한국이 은수의 이야기를 통해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은수가 들려준 한국의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과 IT 인프라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독일도 선진국이라 자부하지만 은수가 보여준 한국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나 공공 와이파이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은수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기자가 된 후
은수는 저에게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마침 아시아의 선진 시스템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이 제안은 매우 시기가 적절했습니다. 바로 저는 편집장님께 한국 취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제가 준비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과 환경정책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독일의 환경정책과 비교 분석하는 기획기사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며 2주간의 취재 일정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했는데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독일과는 다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을 경유해 홍콩으로 취재를 다녀온 작년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선부터가 달랐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터미널 간 이동에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푸동공항은 입국장까지 가는 길이 복잡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게이트에서 입국장까지 단 15분이면 충분했어요. 특히 프랑크푸르트나 푸동공항의 입국 심사는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인천공항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 덕분에 5분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권 검사부터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수화물 수취대도 입국 심사대와 가까워 짐을 찾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외국어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는 푸동공항에서 중국어로만 된 안내판 때문에 한참을 헤맸던 경험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리고 인천공항의 안내 데스크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있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 내 모든 시설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뮌헨 공항은 아직도 종이로 된 안내판과 운행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특히 화장실의 빈칸 정보부터 탑승구까지의 도보 시간, 심지어 면세점 할인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청결도였어요. 지난달 경유했던 중국 푸동공항은 화장실의 악취와 지저분한 바닥, 쓰레기통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불쾌감을 주었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은 매시간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설관리 인력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환경 시스템이었는데요. 공항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중수도 설비 등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시설들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의 친환경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공항 내 모든 조명이 LED로 교체되어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면세점과 식당과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쇼핑과 식사가 편리했는데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깔끔한 푸드코트 형태로 제공되어 전 세계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는데 승강장에는 열차 도착 방향과 탑승 위치가 바닥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그 선을 따라 두 줄로 정렬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양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독일의 도시철도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크린도어 시스템인데 독일의 대부분 철도역은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철도는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독일의 IC 고속철도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실시간으로 객실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닥과 의자의 청결 상태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매기점 도착 시 이루어지는 신속한 청소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시성이었는데 독일 철도는 평균 5분에서 10분의 지연이 일상적인데 반해 공항철도는 1분 단위까지 정확한 시간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산의 모든 시계가 동기화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어 더욱 편리했어요. 이제 막 한국 땅을 밟았을 뿐인데 이미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시민의식의 수준 높은 결합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철도 시스템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는데 독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연간 1인당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450kg에 달하며 이중 재활용률은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활용률은 환경부 통계상 56%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죠. 우선 분리수거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독일은 일반 쓰레기, 재활용, 유기물로만 구분하는데 반해 한국은 플라스틱, 캔, 유리, 종이, 비닐 등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곳에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거리의 미관을 해치지 않았고 악취 발생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수거 주기도 남달랐습니다. 독일의 경우 함부르크, 베를린 등 대도시에서조차 일반 쓰레기는 2주에 한 번, 재활용은 한 달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이면 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거가 이루어져 위생적이었고 수거 차량도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유럽연합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2023년 EU 환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유럽 표준 모델로 검토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RFID란 전자태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인데 각 가정에 카드가 지급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게가 자동 측정되고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중국 상하이 취재 당시 시민들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분리수거 규정을 무시하는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각자 가정에서 깨끗이 세척한 재활용품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재활용률이 56%를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평균 재활용률이 48%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구나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나 사료로 재활용되어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환경교육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독일에서도 즉시 도입해야 할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환경관리 시스템은 분명 독일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입니다. 효율적인 수거체계,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시스템은 앞으로 제가 쓸 기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시스템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서울의 대중교통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지하철인 유바는 1902년에 개통된 베를린의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이러한 독일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스마트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었는데 베를린의 유반이 단순히 열차 도착 시간만 알려주는 것과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실시간 열차 위치는 물론 객차별 혼잡도, 환승 소요 시간, 날씨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용객의 93%가 이러한 실시간 정보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는 독일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서울 지하철의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500MB로 이는 베를린 유반의 제한적 와이파이 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2023년 보고서에서 서울 지하철의 통신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어요. 인상적인 것은 열차 내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객차에 설치된 LCD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뉴스, 날씨, 주변 지역 정보가 제공되었고 외국인을 위한 4개 국어 자막 서비스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베를린 유반의 단순한 노선도 표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된 서비스였습니다. 역사 내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 시스템은 독일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독일에서는 기차역이나 대형 역사의 화장실 대부분이 1에서 2유로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하철역에는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관광객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해요. 반면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각 화장실에는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별도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기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 내 문화 공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일의 지하철역이 단순한 이동 통로에 불과하다면 서울의 지하철역은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2023년 서울교통공사 통계에서는 월 평균 50만 명이 이러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도서관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독일이 본받아야 할 점이었어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관비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임산부 배려석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제도였는데 한국 시민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배려 시설을 무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버젓이 앉아 취식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항의에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싸움을 거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심지어 임산부가 서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일 85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진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외국인들의 시민의식 부재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함께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역에서 전주행 KTX에 올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의 진동 없는 승차감에 또 한 번 감탄했는데 독일의 ICE도 유럽의 대표적인 고속철도이지만 KTX의 정숙성과 안정감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철 도청 DB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ICE의 평균 지연 시간이 15분인데 반해 한국철도공사의 KTX 정시 운행률은 99.7%에 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2시간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전주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어요. 문화재청이 지정한 700여 채의 한옥이 늘어선 거리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일의 관광지들이 과도한 상업화로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과 달리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의 보존 상태는 유네스코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면서도 전통 가옥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모습은 독일의 역사 마을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가 고파서 우리는 전주 비빔밥을 맛보기 위해 미리 예약해둔 고궁이라는 유서 깊은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1957년 개업 이래 3대째 운영되며 미쉐린 가이드에도 등재된 곳입니다. 비빔밥이 나오는 순간 그릇 안의 색채 배열에 먼저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붉은 고추장, 노란 계란, 초록 나물, 갈색 고기가 마치 그림처럼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재료 하나하나의 과학적 구성이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빔밥은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한 끼 식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의 황금 비율을 자랑하며 특히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건강식이라고 하네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발효식품과의 조화였습니다. 영국 네이처의 2023년 9월호에 따르면 고추장의 항산화 물질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독일의 전통 음식은 평균 칼로리가 한 끼당 1200칼로리에 달하는 반면 전주 비빔밥은 약 500칼로리로 적절한 열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율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식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놀라웠던 것은 식기 문화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저는 은처럼 반짝였고 녹그릇의 살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가 이토록 예술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식의 우수성을 인정해 전주 비빔밥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한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또 한국이 세계 식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돋보였던 것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이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가장 진보적인 모델로 평가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효율성 면에서 독일보다 28%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인구 대비 세계 2위 수준으로 독일의 4배에 달했습니다. 귀국 후 첫 기사는 아시아의 숨겨진 강자,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환경관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독일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취재로 한국이 더 이상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산업국가가 아닌 미래 도시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음 방문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취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독일 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독일이 배워야 할 미래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꼼꼼하고 정확한 독일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이 오히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가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네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